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들 간추려 보겠는데요. 헤즈볼라가 지난 7월 30일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 전면전에 준하는 공격을 하겠다라고 27일간 말을 해왔었는데 협박을 했었죠. 드디어 헤즈볼라가 자신들의 힘을 왕창 끌어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공격 기도를 먼저 알게 된 이스라엘군이 H아워 30분 전에 먼저 선제 공격으로 때려버렸습니다. 예방적 선제 타격이라고 하죠. 국제법적으로 자위권으로 인정되는 그 선제 타격을 해서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가 조금 살아남아서 이스라엘도 공격을 했어요. 양측의 전과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북한이 정말 놀라운 무기를 연이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 핵미사일 많이 보여줬지만 이것도 진짜 우리 한국군의 치명적인 위협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무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형편없이 밀리고 있는 러시아가 정말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벨라루스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쿠르스크 전선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움직여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라루스가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국경에 배치하고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벨라루스군이 최근 훈련을 가장해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전진 배치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 바그너 그룹 출신의 용병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현지 시각 8월 25일 밝혔습니다.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벨라루스가 상당수의 병력과 장비를 국경지역에 집중 배치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압박에 의해 비극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말 것을 경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남부 고멜 지역에 다수의 지상군과 전차, 야포와 다련장 로켓 시스템, 방공장비 등을 집중 배치했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침공군 편성으로 여차하면 우크라이나 체르니유 북쪽에 새 전선을 열 준비를 하는 시그널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의 이 같은 조치를 중대한 안보 위협 행위로 규정하고 벨라루스군이 국경을 침범할 경우 자유권 행사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벨라루스 본토에 대한 직접 타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고멜 지역에 집결한 벨라루스군 병력은 약 2만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이들의 공세 가능성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제13 예거 여단과 제120 영토 방위 여단에 경계 강화를 지시하고 드론 정찰을 크게 늘렸습니다. 벨라루스의 이러한 위협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에 병력을 추가 투입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병력의 규모는 많지만 러시아군보다 더 엉망진창인 것으로 악명 높은 벨라루스군이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벨라루스 루카센코, 그러니까 완전히 푸틴의 딸랑이죠. 이 벨라루스가 푸틴의 압력에 국경 도시에 병력을 집결했다라는 건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기인데 체르니유 북쪽 국경 도시예요. 여기에 개전 초부터 러시아군이 직접 들어가서 여기서 무력 시위를 하고 계속 해왔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 그리고 벨라루스 정부는 한 2만 명 정도 배치했다라고는 하지만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벨라루스의 반정부 언론들은 세보니까 한 1,100명 정도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아직 진실은 어떤 것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과연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을까?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아니죠. 러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원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정권이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 벨라루스의 루카센코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안 간다가 아니고 못 가는 것이죠. 왜? 자기가 죽을 확률이 99.99%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못 갈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만은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방심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 지역에 계속 병력을 추가 투입해서 쿠르스크를 확장하고, 또 도네츠크, 포크롭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밀리고 있죠. 그 지역에 증원군을 보내주고 하는 그 여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번 움직여봐라, 뭐 폼만 좀 잡아봐라 하는 이런 내용의 동조를 하고 있는, 즉 쇼는 하지만 효과는 크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입니다. 최근 자폭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누가 봐도 외부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자폭 드론을 완성해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러시아 기술이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지난 8월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했으며, 이 자리에서 자체 개발한 신형 무인기의 성능 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월 26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 자리에서 신형 무인기 2종을 모자이크 처리해 공개했는데요. 이 무인기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K2 전차를 모사한 모의 표적을 일격에 파괴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대전차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각이한 타격권 내에서 이용되는 무인기들은 지상과 해상에서 적의 임의의 목표들을 공격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며 설정된 각이한 항로를 따라 비행했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선보인 무인공격기 2종이 이스라엘제 하롭과 러시아제 란셋과 판박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드론의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게끔 사진에 일부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외형이 하롭과 란셋을 복제한 것과 같은 2개의 드론이 식별되었습니다. 하롭은 우리 군도 사용 중인 하피의 발전형으로 최대 200km 범위까지 날아갈 수 있고 최대 9시간 동안 채공하며 목표물을 찾아 돌입하는 배회 탄약 시스템이고, 란셋은 30에서 40분 동안 110km 범위 내를 채공하다가 표적에 돌입하는 무인기로 최근 쿠르스크 전선에서 영국제 챌린저2 전차를 파괴해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는 북한이 외부 기술과 부품을 활용해 전술 자폭 드론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자폭 드론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 군, 지상군 생존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하롭 그리고 러시아의 란셋을 뺏겨서 만든 이 드론을 지금 김정은이가 설명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자이크 처리해서 상세한 재원, 엔진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게끔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그렇지만은 형상은 그대로 다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란셋을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 보이는 이 자폭 드론으로 우리 한국의 K2 전차를 모사한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차체는 조금 잘못 만든 것 같은데 포탑은 아주 근사하게 잘 만들었네요. 우리 K2하고 거의 흡사한 포탑을 만들어 놓고 내려 꽂는 탑 어택 방식의 공격을 보여주는데, 이거 보면서 이 내부에 폭약을 잔뜩 집어넣어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큰 폭발 화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의 M1A1 전차,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방어력 강하다는 챌린저2 전차, 그리고 레오파르트 2 전차, 이런 것들 란셋에 여러 대 파괴됐어요. 특히나 이 M1 전차 같은 경우는 상부에 또 이 양옆에 폭발 반응 장갑들 덕지덕지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파괴가 됐어요. 챌린저2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방어력 강한 전차라는 거 자타 공인하고 있는 전차인데도 파괴됐어요. 그럼 우리 K2 전차는 챌린저보다 상부 방어력이 강하냐? 또 우리 이 K2 전차는 이것뿐만 아니고 K1 전차는 K1A1 전차는 아예 폭발 반응 장갑조차도 없죠. 여기는 그래도 K2 전차는 몇 개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전차는 어떻게 되냐? 걸리면 가는 겁니다. 장갑차는 어떻게 되냐? 그냥 볼 것 없이 다 죽는 겁니다. 전차는 비싸니까 해주고 장갑차는 싸니까 해주지 말자. 전차는 3명, 4명 타지만 장갑차는 12명 타지 않습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중요, 안 중요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이 보여준 이 란셋형 자폭 드론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한국군의 전차, 이 APS, 그리고 드론 제모,
APS 능동방어장치죠. 능동방어장치도 기존의 적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는, 여격하는, 여기뿐만 아니고 상부 공격도 여격할 수 있는 이런 4세대 능동방어장치가 장갑차, 전차 다 필요하다. 그리고 구형 전차도 필요하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드론 제머, 이런 것들이 날아올 때 이 신호를 제밍해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드론 제머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군에 그런 전차가 있습니까? 그런 지금 긴급 계획이나 있습니까?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자, 그래서 이 란셋 드론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 이게 러시아 란셋인데 튜브형 발사기에서 날아가죠. 여기 지금 날개가 접혀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리고는 퉁 뛰쳐나가서 날개가 확 펴집니다. 그리고는 이 뚜껑이 날아가는 모습까지 란셋 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러시아가 기술, 이번에 여러 가지 군사 교류, 또 포탄 공급받으면서 해줬다라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의외로 러시아의 란셋 드론을 기술은 지원받아서 만든 것을 알겠는데, 이건 또 뭐냐? 이건 지금 러시아가 쓰고 있는 샤이더 드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자 하롭입니다. 한 200km까지 통제가 되는 이런 드론인데, 자폭 드론인데,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하피1이 적의 레이더파를 쫓아가서 때리는 그런 자폭 드론이고, 하피2는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영상 촬영 장비까지 있어서 보면서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롭은 그 하피의 더 발전형입니다. 그런데 하피하고 뒷날개 형상, 전체적으로 귀날개까지 똑같이 생긴 이 자폭 드론을 만들었어요. 이게 하피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스라엘이, 몇 년 전부터 북한이 자꾸 해킹한다, 이런 경고를 자꾸 했었죠. 그런 해킹을 통해서 이 하롭의 기술을 가져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이 하롭은 또 타깃이 뭐냐? 군함이에요, 군함. 그래서 서해 NLL에서 또는 동해에서 우리 한국의 군함들, 고속정들, 이런 우리 해군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 하피도 북한 군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니까. 그리고 우리 해군 군함에도 드론 제머, 그리고 그 드론을 전문 요격할 수 있는 요격체계 다 있어야 되죠. 그런데 드론 제머, 사실 대단히 비싼 장비는 아닌데, 우리 해군도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이 하롭이 지금 보여줬으니까 빨리 드론 제머와 방어 장비를 장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면전에 앞선 전초전을 치렀습니다. 헤즈볼라의 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공방전, 헤즈볼라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체면을 제대로 구긴 헤즈볼라, 허위 선전전을 벌이다가 또 한 번 망신을 당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최고의 사령관 푸아드 슈크리를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을 천명했던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가 현지 시각 8월 25일 새벽 이스라엘의 대규모 하이브리드 공격을 퍼부었으며, 이스라엘도 이에 대응해 헤즈볼라 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날 교전은 헤즈볼라의 포격 준비 정황을 사전에 포착한 이스라엘군이 100대가 넘는 전투기와 공격 헬기를 동원해 레바논 남부와 중부 지역에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대공습을 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헤즈볼라의 이번 공격이 텔아비브 북부 헤르츠리아 인근의 글릴롯 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8200 유닛으로 불리는 군사정보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영국 정보당국의 지원을 받아 헤즈볼라의 공격 기도를 사전에 확인한 뒤 공격 개시 30분 전부터 레바논 남부의 로켓과 드론 발사 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어 헤즈볼라가 준비한 발사대의 3분의 2, 약 1000개소를 파괴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지 30여 분이 지난 오전 9시부터 로켓과 드론을 발사했는데요. 헤즈볼라 측은 320발의 로켓과 수백 대의 드론을 날려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돌파했다고 주장했지만 텔아비브 인근까지 도달한 로켓이나 드론은 없었습니다. 상황이 종료된 뒤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수장은 25일 오후 6시 화상 연설회를 열고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겨냥한 것이었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가하기는 했지만
공습당한 시설들은 이번 작전과 무관한 곳이었고 작전은 계획대로 정확하게 완료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스랄라는 민간인 지역을 겨냥하는 방식으로는 대응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인프라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도 오늘 작전의 영향을 평가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시 대응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오늘 공습으로 우리의 정밀 미사일과 전략 미사일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이 미사일이 사용될 수 있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날 자신들의 자폭 드론으로 이스라엘 해군 드보라급 고속 초계정 한 척을 대파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즉각 해당 선박이 아이언돔의 타밀 미사일 추락 추진체에 맞았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즉각 수리가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번 교전은 이스라엘에는 피해를 입히지 못한 채 헤즈볼라의 갱도진지 입구 여러 곳만 파괴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는데요. 한번 된통당한 그들이 정말 2차 공격을 감행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중동에 레바논에 화광이 충천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전투기 100대, 전투기 100대 한꺼번에 띄우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투기 100대를 띄워서 1000개소 이상을 때렸다라는 건데 1000대라고 하지 않고 1000개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개소에 두세 개의 발사대가 있을 수 있고 한데 그 1000개소의 헤즈볼라 공격무기 이 어떤 기지 또 포인트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 왜냐? 헤즈볼라가 1000몇백 개의 발사대를 꺼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거 놔두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뭐 아이언돔이 여격할 수 있는 그 숫자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해서 먼저 때렸다라는 거고, RC-135 정찰기가 이 미국과 영국의 정찰기들이죠. 해당 공격에 계속 비행하고 있었어요. 감청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영국이 이미 헤즈볼라의 공격 기도를 알고 그러다가 전면적으로 갱도진지에서 로켓 발사대, 다른장 로켓 발사대를 쫙 끄집어내오고 드론 발사대를 쫙 끄집어내오는 것을 확인하니까 잠시 후면 전면 공격이 시작됐구나. 그러면 먼저 때려야지 라고 이미 세팅되어 있던 전투기들을 그대로 이륙시켜서 때려버린 겁니다. 예방적 선제 타격이죠. 그런데 이렇게 100대가 넘는 전투기가 날아가서 때렸지만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살아남아서 반격을 또 했다. 반격이 아니고 뭐 실제 이제 자신들이 계획했던 공격을 했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우리는 말이야 사실은 이 민간인 지역 때리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 때리려고 한 거야. 모사드 본부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런 영상을 보여주는데 뭐 CG겠죠. 이런 거 우리가 어디에 뭐가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라고 하고는 이런 걸 보여줍니다. 모사드 본부. 그리고 또 여기 이 8200 유닛 주둔지 이제 다 군 정보기관이에요. 이런 거 때리려고 했어 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데미지를 주지 못했고, 그리고는 이제 자신들은 심대한 공격을 받았는데 여기에 F-35까지 동원이 되어서 이렇게 공중급유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공개한 영상이에요. 공중급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F-35가 계속 초기하면서 여격 작업도 했고 그리고 방공 작업, 그리고 또 이 F-35의 정밀 타격 무기가 SDB 같은 거 장착이 되니까 그걸로 타격 작전도 했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헤즈볼라는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공격을 퍼부어서 초기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했지만 초기의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일 큰 전과는 바로 이 닭장, 양계장 하나를 때렸는데 여기에서 닭 수백 마리가 죽었답니다.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죠. 이 양계장으로서는 여기 막 닭들이 빠져나와서 마구마구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이 피해 입은 게 전부다. 그런데 또 헤즈볼라는 우리가 군함도 한 적 때렸어. 군함이 아니고 45톤짜리 고속정인데 이걸 공격하려고 한 것을 인근에 있던 아이언돔이 요격을 했고 그 잔해가 떨어져서 45톤짜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선미에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있던 갑판에 있던 병사 한 명이 부상을 당하고, 자, 이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헤즈볼라가 그동안 27일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고 입을 털면서 계속 협박을 했는데 그게 이거였다. 자, 그러면서 그 선제 공격 기도가, 전면 공격 기도가 들통이 났고
오히려 선제 공격을 당해버렸다. 헤즈볼라는. 자, 그러면 과연 정말 2차 대공세를 펼 수 있을까? 자,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가 있을 텐데, 하산 나스랄라 같은 경우에. 자,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선제 공격이 중요하구나. 만약에 그 1500개소의 로켓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1500개소라면 로켓이 2000대, 3000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래도 쏘겠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쏘겠냐. 우리가 먼저 때렸다가 나중에 이 뒷감당 어떻게 하겠냐. 또 야당에서 또 뭐라고 하겠냐. 자, 이런 것들 걱정해서 움찔움찔 하다가 수천 발, 수만 발 먼저 북한이 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치명상 입는 거죠. 공군기지 다 부서지고. 그래서 예방적 선제 타격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언돔으로 다 막아내버렸으니까 텔아비브에는 공습경보도 안 내렸어요. 그 정도로 그냥 선제 타격을 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요격 시스템 아이언돔으로 전부 다 막아낼 수 있었다. 지금 아이언돔이 이 요격 작업을 하고 있는 동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이 모사드 기지를 때리는 것을 아이언돔이 지금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500개소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모사드 기지를 때렸으면 아이언돔이 중과부적으로 다 못 막아내는 것이죠. 선제 타격,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들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전황 전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